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몸이 상처를 받으면 통증과 함께 기능이 저하되듯이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럽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마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기능에도 손상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심적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기 장애와 함께 건망증 같은 육체적, 인지적 장애를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후유증은 사실 이렇게 심리치료에서 말하면은 내재하고 인너 차일드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마음 안에는 내재라는 게 있죠. 내재가 저희가 다루는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이 내재는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내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내재는 자기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치유해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깊은 상흔을 남기고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발달을 멈춰버린다. 그랬습니다. 가끔가다가 그 선망도 아니고 환청도 아닌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냥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없어요. 근데 듣긴 들어요, 내가. 또 꿈속에서 뭐 꿈을 꿨는데 괴물한테 막 쫓기는 꿈을 꿔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처받은 내재아가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쉽게 분노해요. 내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누가 나한테 농담을 해도 그냥 다 웃으면서 받아줘요. 근데 어떤 때 딴 사람이 나한테 농담했는데 그걸 못 받아줄 때가 있죠. 욱하고 올라올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신자분들이 뭐 신부님은 뭐 키는 작지만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목소리가 좋다는 그것만 들려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목소리만 좋지 키는 작아 이렇게 들려요. 그분이 하신 말은 똑같은데 그거를 해석하는 내가 달라요. 그게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내자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내자가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왜곡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부분의 발달이 멈췄다고 해서 전체적인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발달을 계속한다. 그 결과 지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되는 불균형한 발달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고학력군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거는 그 빼놓고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몰카범들이죠. 근데 몰카범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래요. 직장 다니고 대학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도 갖고 있고. 그런데 몰카를 한대요. 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아이 같은 짓을 할까요? 몰카라는 거는 그건 뭐라 그러죠?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창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유형이 컴플렉스 종류인데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갖다가 이렇게 훔쳐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가졌던 습성이거든요. 아이 때 5, 6, 7세쯤 됐을 때 남의 거를 훔쳐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다 그 나이 때는 도벽을 한 번씩 했거나 남의 걸 훔쳐보거나 그런 적이 다 있어요. 지금은 잊어버리셨죠. 근데 그 나이 때 그걸 하는 거는 그냥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건 내가 나이를 갖다 40, 50 먹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멀쩡한 놈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는데 본인은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으면 내 자아가 그 나이 때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엿보기를 하다가 뒤지게 맞았거나 아니면 무슨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래서 그때 상처 입은 그 부분이 스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의 시간은 그 이후로는 시간이 정지돼 버려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신적인 나이는 거기에서 스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처녀들 같은 경우에 발달이 스톱된 딱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 텔레비를 보면은 젊은 처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혓짧은 소리를 하다. 이게 희한해요. 그 발음이 제가 따라하질 못하겠는데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랬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들한테 말할 때 그랬죠, 저랬죠 그러잖아요. 그게 몇 살 때예요? 3살, 4살. 근데 다 큰 처녀가 애기들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이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하는 행동을 봐도 애기처럼 행동을 해요. 말도 애기처럼 하고 응석 부리고. 예. 근데 문제는 남자애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럼 참 집안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두 애가 이제 둘이 사귀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대충 감이 가요. 말의 어떤 모드나 아니면 말의 내용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참 걱정된다 그럴 정도로 유아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유아적인 패턴의 발음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참 골치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더 이상 잘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또 난리를 칠지 모르겠는데 심리치료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앞으로 발음을 길게 끄는 발음을 하시고 혀짧은 소리 하면은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욕먹어요. 예. 시어머니가 뭐 시켜고 했는데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상처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이라서 그렇대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면 상처를 안 받겠죠. 근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예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참 좋은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도 내 삶 전체가 영적인 대로 다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야지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아주 치졸한 감정과 아주 고급스러운 감정을 동시에 공유하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그거를 방어하기가 참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걸 우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상처받는 거는 내가 사람이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나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늘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살 수는 없거든요. 같은 직장에 같은 학교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겼건 졌건 간에 어쨌건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불공평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저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너는 깨끗하게 사시니까 천당, 너는 좀 지저분하니까 연옥 가서 더 씻고 너는 가망 없으니까 지옥 이렇게 단정론적으로
내세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그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작부터 불공평했어요. 다 같이 똑같이 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 차별이 돼요. 가난집 출신, 부잣집 출신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부잣집인데 부모님한테 뒤지게 맞고 자란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가난한 집인데 사랑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자라면서도 누굴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 행로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적 변수하고 외적 변수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변수들을 견디려는 힘이 주어지는 것도 불공평해요. 그런데 이 불공평한 인생을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겨우 살고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혹하게 너는 잘못 살았으니까 이리 가고 넌 이리 가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은 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단죄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따지고 싶어요. 당신이 판단하시려면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불공정 게임 안에서 그걸 보고서 판단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 또 하나, 죽음. 사실 어저께 저하고 잘 아는 신자분이 돌아가셨어요. 환갑이 올해 환갑인데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한 달 전에는 그 친구 여동생이 죽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장례를 해주러 가야 되는데, 그런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남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슬퍼해 줍니다. 동정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실 건데요?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잊고 사니까 살만한 건데,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살면은 그것 자체가 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잊어버려.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나는 사실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죽은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 아이, 밥 먹을 때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하고 소리치는 이유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겹게 밥 먹을 때 죽은 사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왜 저럴까 할 정도로, 그냥 뭐 밥 먹다 말고 눈물 흘리면서 뭐 걔가 살했으면 이거 좋아했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그 밥 차려가지고 그 무덤 가서 주든가, 왜 같이 먹는 사람까지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참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가. 네. 어쨌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존재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 상처는 내 아이가 죽었을 때예요. 뭐 세월호를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신자분이 딸이 죽었어요. 근데 딸이 20대 중반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한참을 갖다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어요. 그 엄마가 한참 동안을 갖다가 그 사회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서 딸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잘 해소하셨냐 그랬더니, 부모는 죽은 딸에 대한 기억을 해소할 수 없다.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내 마음속에 무덤을 만들었다. 여기다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처죠, 무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상처받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있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인데 그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경우는 없어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는 일단은 내가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망.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지난번 그 독도 옆에 그 구급 헬기가 떨어진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들도 다 젊은데 바다에 빠졌을 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그 죽은 영혼들이 정말 한이 많이 맺혀서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 자체가 상처라는 거죠. 또 자존감이 상했을 때, 내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당했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죠. 돈도 갖고 싶고.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자들한테 매일 얻어먹으면 나중에 신자들이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10번 중에 한 번은 나도 사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좌 신부들이 박봉이니까 아르바이트를 뛰러 다니는 것 같다. 딴 데 가서 파운서 해가지고 용돈벌이를 해가지고 애들 술 사주고 그러고 있죠. 예. 보좌들은 정말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불쌍해요. 이렇게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그냥 몇 군데 본당을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예. 또 알바 시즌이 딱 2번이죠. 대림하고 사순 때. 예. 그것도 또 밑보이면 부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뛰어다녀야지. 예. 근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존감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게 상처받으면은 참 힘든 거예요. 네가 뭔데? 뭐 니까짓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무너지는 거죠. 예, 그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들이 날 갖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백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맨날 매일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제대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잠깐의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일단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1번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채워지니까 자아가 바닥으로 자꾸만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대학원 가가지고 그런 걸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채워졌을 때 뭐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사실 굉장히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 갖다가 외부에 이제 알리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 시작하고 신자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유튜브로 더 많이 알려지면서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세우자 이렇게 구호처럼 외쳐도 그건 안 채워져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 서양 사형수들이 죽을 때 꼭 뭔가 한마디씩 남겼대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하도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와야지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녀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싶어 알아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관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1층에 딱 탔는데 주위 신자분들이 전부 여러분을 알아보고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럴 때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강의하는데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하고 기분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예. 길 가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감, 자존감이 그냥 살아 올라와요. 그게 좌절됐을 때
그때 독고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독사. 예. 고독사라는 게 그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욕구들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망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걸. 세 번째로 상처받는 원인은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있는 데서 이 사람 왔다가 막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동네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그 국회의원이 괜찮아.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걔 내가 키웠어.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상대방을 갖다 무시를 하는 거는 변태예요.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그 가족 간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 안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상처받는 것도 그렇고 남편하고 부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 중에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 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줘요. 다른 집 아빠는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애들 유학도 보냈는데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 주는 거죠. 그 진짜 효자인 애들은 저를 갖다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애들이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 그 엄마가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애가 그런대잖아요. 누가 나 낳으라 그랬어? 난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가 이제 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피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던지는데 서서 맞는 거는 바보예요. 그땐 피해버리는 게 좋아요. 얼굴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글쎄 칼부림하는데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안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본인이 직접 해봐가지고 찔려봐야지 아는 거지. 다른 답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답은 일단은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일단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인연을 끊어버리세요. 인연을.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가족은 가족 같아야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을 때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나아요. 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쉽게 받아요. 상처를 쉽게 받는 거는 자기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자기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가 적당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많게 되면 곤란해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 감정만 소중해. 그럴 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기애가 큰 사람들은 또 남에게 상처 준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잘 견딜 거야. 그런데 나는 못 견뎌 하는 게 이제 자기애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모든 장애의 원인은 병적인 자기애의 개입이다. 내가 너무 병적으로 자기애가 클 때 그때 모든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나르시시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거나 이걸 생각을 못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요만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냥 물고 뜯고 소송 걸고 난리를 쳐요. 근데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덕의 축구를 툭해서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나 다 자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상처들을 갖다가 잘 받는 편인데 이런 상처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불편한 삶을 살면서 좀 무뎌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바뀌어요. 근데 엄마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군대 가면은 매일 상처받아요. 나보다도 공부 못한 고참놈한테 등신 머저리 소리를 매일 들어요. 그 처음에 들어가서는 정말 죽고 싶어요. 내가 저런 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그냥 저놈은 저기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맷집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겼다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고 또 상처 났다가 딱지가 생기고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이면은 그때는 욕을 해도 그냥 개가 짖나 보다. 뭐라고 그래도 개가 또 짖나 보다. 난리를 치면은 미친 개가 됐나 보다. 이게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 귀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애들을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세요.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엄마가 따라가세요. 네,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보니까 엄마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불편함 속에 뛰어들어간 애들은 어른으로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끼고 앉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 성장하지 안정되고 편안함 속에 있으면은 자기애가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존재가 되고요. 나중에 나는 정말 고려장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애들을 귀하게 키우셔도 돼요. 예, 애들이 제주도나 태국 쪽에다가 고려장을 시켜드릴 테니까. 경험 부족이나 순진함이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잘 모르고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걔가 딴 데 가서 내 얘기를 다 했어. 그럴 때 이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받는 상처예요. 비밀이 안 지켜졌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받는 상처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걸 갖다 전제로 하는 얘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엄마 품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갈등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이하고 엄마들이 같이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엄마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끔 애들 일을 물어봐요. 애들이 요새 특히 아들들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자기를 다 얘기하냐 그러면 엄마들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걸 다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이래요. 중2면은 일단은 엄마가 보는 일기장하고 자기 거하고 따로따로 만들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요. 다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 아들은 미숙아예요.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엄마용 자기 거 따로따로 만들어요. 예, 핸드폰도 엄마가 열어볼 수 있는 핸드폰과 자기가 보는 핸드폰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엄마가 여는 거는 딱 열어보면 시험 문제 이런 것만 보여요.
애 거에는 야동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순진하게 끝까지 엄마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가 애어른이 돼가는 건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애를 갖다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올가미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시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질투를 해서 나중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죠. 뭐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혼자 자기 무섭다고 가운데 끼어 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다 있어요. 예. 아빠들은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딸내미가 남자친구 데려오면요. 갑자기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가 내 딸을 데려가? 예. 그 아빠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사위가 딸내미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딸 손을 갖다 잡고 안 놔주는 가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예. 그리고 사위를 등을 두들겨줘. 우리 딸 잘 해줘야 돼. 그러는데 이게 두들겨주는 게 아니라 때려 죽이려고 막 이 새끼가 그래.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나한테 이렇게 의존케 하고 싶고 종속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참 쉽지 않은 게 내가 실컷 키웠던 애를 갖다가 떠나보낸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같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인데 뭐 결혼식장에서 뭐 엄마들이 우는 건 둘째고 아빠들이 막 펑펑 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젊었을 때 혼배 추리할 때는 아이씨 저렇게 남자가 울고 지랄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먹고 나니까 울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시집 가면 엄마들이 안 울고 아빠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예. 어떠세요, 형제님들은? 딸들 시집 갈 때 안 우셨어요? 네, 강의 시간에 남자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예요. 일단 질문하면 형제님들은 다 동시에 고개를 다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런.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오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개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를 하는 거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상처받거나 뭐 본당 같은 경우는 본당 신부들은 거의 뭐 오해받는 그 타겟이신데 주일미사 끝나고 이제 마당에 서서 신자분들 인사받잖아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하고 전부 눈을 마주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신자분들이 나가시다가 갑자기 앞에 서서 막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딴 분들 또 뒤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우리하고는 말을 안 했다라고. 근데 그분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신부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신부들은 젊은 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미사 끝나면 바로 방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건 상처받는 게 싫어서 신자들을 안 만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어울려 다녔는데 지금 신부들의 연령대가 젊어져 가면서 자기애가 강한 친구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삽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방콕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골치가 아파요.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성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옛날 그 기성세대들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강론 시간에 난리를 쳤죠. 씨 같은 걸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젠틀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예 숨어버려. 좀 이렇게 방법이 수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이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파괴적으로, 상처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예를 들어줄게요. 예, 이런 방법은 쓰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자기 상처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는 게 첫 번째 파괴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이 더하죠. 남자가 그까지 그래?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도 괜찮아 그래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다 굉장히 약하고 여리다 그래. 여자들만 상처받고 남자들은 안 받는가? 남자들은 표정을 안 보일 뿐이지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똑같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근데 남자들은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죽었다 깨도 싫어요. 뭔가 이렇게 남자답고 강한 자로 기억이 남고 싶지 그냥 빌빌하고 약한 자로 기억되고 싶은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 남자들은 다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강의 때도 했는데 남자들이 자매님들께 원하는 3가지. 아, 얘기 안 했네요? 모르세요? 남편들이 원하는 거 3가지. 아침밥, 부부관계, 청소. 3개라고 그러죠? 예. 그 3가지를 원하는 이유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그 밑바탕에 있다 그러죠? 바깥사에 나가가지고 왕이 되기는 힘들어요. 월급 타면서 왕이 되기 힘들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이게 가불관계 안에서 왕이 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작은 왕국에서 가능해요. 와이프하고 자식들이라는 그런 작은 소왕국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작은 소망을 갖는 게 마누라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와이프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깨끗한 집에서 와이프가 고생하셨어요 라고 문간에서 맞아주길 바라는 아주 소박한 꿈을 남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소박하죠? 자, 정직하게 자매님들 중에서 이 3가지를 다 해주는 분. 나는 우리 남편한테 다 해주고 있다. 셋 다. 없어요. 2개는 한다. 오. 하나는 한다. 그까짓 거 왜 해주냐? 아, 참. 예. 제가 말을 잘못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강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태도는 사실은 상처 치유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남자들도 매일 울어야 된다고. 펑펑 울라고. 그게 상처 치유하는데 약한 나를 인정해야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강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 상처가 안에서 곪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더 커요. 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나를 드러내라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중독자들 그룹 치료에 가면은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중독자입니다 라는 말부터 먼저 하라 그런대요. 그게 우리가 성당 들어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고 약한 자라는 걸 고백을 해야지 치유가 그때부터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환자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아, 나는 아픈 데 없다 그러면 그 의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치유가 되려면 나는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자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 상처받았다는 거 인정하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것도 상처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치유가 시작된다. 이거를 특히 남자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상처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근데 상처라는 거는 내가 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거든요. 마음도 피가 나요. 육신과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괜찮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지 약을 발라주든가 꼬매주든가 수술을 하든가 하는 거죠. 이까지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육신은 피가 흐르다가 이게 응고가 돼요. 마음은 응고가 안 돼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막 울컥하는 이유가 그때 입었던 상처가 지금도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는 지금의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다 인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